네, 신명여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상수입니다. 사실 제가 토론을 맡은 주제는 원래 이 발표가 아니었는데요. 그 발표가 취소되고 변경되는 바람에 오늘 발표자께서 대타 발표를 하시게 됐고, 제가 원래 다른 토론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토론을 하겠다고 수락은 했는데, 사실 이게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괜한 오지랖을 부렸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토론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덕분에 잘 몰랐던 분야를 좀 공부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하게 토론문을 작성해 봤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뭐 차분히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발표하신 이 발표는 들으셨던 것처럼 중국 당나라 때 이백이라는 인물에 대한 행적,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건국에 답하는 글을 썼다라고 하는 비문에 따라서 약간 표현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의 기록이 이백이 죽고 난 8세기 말 9세기 초에 한두 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것에서 구현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설화적인 다른 자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세기 말 나관중 때 나관중이 지은 수당 양조 사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연희 소설에서 그것이 더 이제 확대 구현이 됐고 소설화가 한 차례 이루어졌고 또 한 200년 조금 더 지나서 17세기 초에 홍몽룡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경세통언이라고 하는 백화 단편 소설집이죠. 거기에 이 내용이 또 다시 변개가 돼서 이적선 취초 형만서라는 제목으로 작품화가 됐고 또 경세통언에 수록되어 있는 것 중에 또 이제 뭐 3원 2박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런 단편 백화 단편 소설들이 이제 선택돼가지고 금고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이제 다시 편집이 되는데 그 편집된 책에도 이 작품은 똑같이 수록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일종의 소설화 과정을 거친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엔 그냥 단순히 번국이라고 표현됐던 것이 수당 양조 사전에는 거란이라고 바뀌었고 그리고 이적선 취초 형만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는 발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밝히시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고 번역 과정에서 생긴 그런 양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시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두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은 이제 중국 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번국에서 거란으로 발해로 이렇게 그 상대국이 변화되는 그런 양상을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런 원인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나라나 당나라 때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몇 차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패배했던 글쎄요 그들도 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패배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중국 사람들에게 컴플렉스 같은 것으로 남았고 이제 그런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가상의 역사를 소설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 신뢰성도 있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14세기 말 나관중의 수당 양조 사전에서는 그것이 바로 발해라는 그런 나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란이라고 하는 당대 아까 74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대체로 벌어졌을 거라고 실제 역사에서 벌어졌을 거라고 상상하는 그 시간이 742년쯤에는 거란과 당나라가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건국에서 사신이 와서 국서를 바친 것은 거란으로 추측하는 것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합리성을 가진 그런 추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상대에는 그 시대에는 당나라와 발해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허구라고 생각될 수 있는 발해를 왜 굳이 17세기 초 풍목령의 경세통원에 수록되어 있는 이적선 추초형만서에서는 그것을 왜 그때 표출을 했을까? 일단 컴플렉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표현되는가, 표출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나관중과 풍목령의 개인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14세기 말에는 그런 컴플렉스와 관련된 그런 의식들이 표출되지 않았다가, 아니면 또 강하지 않았다가, 17세기 초에 와서는 그것이 표출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적인 것인지, 선택적으로 어떤 데에서는 표출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표출될 수 없지 않을 수도 있고, 우연적인 것인가, 필연적인 것인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일단 좀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왜 17세기에 와서 그것이 표출됐는가? 콤플렉스라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표현이 왜 굳이 이적선 시초 형만서에서 표출됐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좀 관련을 해서 이 시대를 다룬 중국의 역사 소설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수당연이나 뭐 이런 등등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에피소드가 드러날 만한 또 다른 중국의 문예물들, 뭐 소설을 비롯해서 그런 문예물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자료를 넓게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이 17세기의 문제인지 풍목령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연면이 이어져 온 그런 컴플렉스의 의식이 이때 특별하게 표출된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PPT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그 작품들을 쭉 리스트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서너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오늘 발표에서는. 근데 그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화면에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품들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한글로 번역된 필사본이라고 생각되는 기억과 니은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사실 더 궁금한 것은 1963년에도 금고기관이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금고기관이 조영암이라는 분에 의해서 1963년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63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제시대 때 번역이 됐던 1930년대 자료와 1992년, 2003년 자료의 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1963년에는 그러면 발해에 대한 우리의 민족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료에서는 어떻게 발해 부분을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식, 발해에 대한 의식이 이제 발해고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발해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나아갔지만 그런 것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수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시간적인 격차가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번역이잖아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바꾼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번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소설을 쓰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발해에 대한 민족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번역을 어떻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는 거
그 문제가 개입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그 양상이 발해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바꾸고 고구려에 대해서 더 숭상하는 게 나타나고 어떤 나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땡땡 표시하고 알 수 없게 표시해놓고 뭐 이런 것이 음, 역사 인식에 관련된 문제인지 과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만약에 올해 같은 때에 누군가가 금고기관 이 작품을 잘 번역하겠다 그래서 원전 그대로 똑같이 번역을 하면 그럼 역사의식은 없는 건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번역 양상에서 생기는 그 변화가 역사인식이고 그것이 과거에는 시간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그런 역사인식이 일반 대중에게까지는 수용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는 수용됐기 때문에 발해를 비하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번역한 것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질문을 맞게 주셨는데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생각, 심사숙고가 필요하겠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기약해야 될 문제도 그냥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 논문서가 될 수 있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왜 하필 여기 이제 나관중 통목령은 원래 우리 이제 옛날 서사라는 걸 작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으로서의 나관중 통목령보다 이제 저자로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런 기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나관중의 소설에서는 거란으로 나왔다가 그것이 하필 이제 17세기 초인 홍목료의 소설에 와서 아래로 바뀌었느냐. 왜 하필 그때에. 사실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비춰봤을 때 거란이 침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에 가깝고, 아래가 침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연희소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역시 사실은 이제 기초에서 쓴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어떤 이적선 추천형만서의 작가의 창의가 들어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선생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원인, 이런 걸 이제 아울러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대적인 원인이나 아니면 장르적인 문제, 이런 걸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서는 이제 짐작이지만, 야관 중에 살았던 원명 교체기, 한족 입장에서 말하는 이민족이 다스렸던 시대에서 다시 한족의 나라를 이제 바뀐 그때의 민족의식, 이민족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명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명나라, 이제 한족의 명나라, 말기가 되었을 때의 민족의식. 그때는 좀 다를 것이고, 소위 이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홍목명의 시대에 이제 더 구조되었을 것이다. 이게 추론이지만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장르적인 측면에서 남한중의 그 수당 양조사전 그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봤지만, 그거는 그래도 연희 소설이라고 본격적인 연희 소설에 가까운 그런 작품인데, 경세통원은 사실 역사와 무관한 얘기도 많고 더욱 통속적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장르적인 차이에서 보는 어떤 상상의 차이. 달리 말한다면 나관중이라는 작가와 홍몽룡이라는 작가의 어떤 글쓰기의 다른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쭉 이 작품을 번역한 것 중에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그 작품들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직역에 가깝게 그냥 발해를 비하하는 내용도 그냥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번역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너무 이제 민족문학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사실 지금 저희 관점에서 오히려 좀 특이한 현상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조금 뭔가 신라나 고구려에 대한 뭔가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1935년도 이 작품의 번역 역사에서 볼 때는요. 그런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왜 90년도에 들어서나 가래를 비하하는 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역사학계와 대중의 의식 사이의 이제 괴리 거기에 걸리는 어떤 시간 차이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토론문에 보시면 그런 어떤 시간 차이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런 계기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독립공정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어떤 이제 민족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 도전과 운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타 민족의 어떤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이렇게 민족 감정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나온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고대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강화하는 대중들까지도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대중들의 의식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2006년에 방영됐던 대조영이라는 그 드라마를 저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 드라마를 좀 중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의식에는 어떤 역사나 교과서나 이런 것보다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번역을 곧 그 번역자의 어떤 민족의식과 동등하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잘 유념을 해야 될 지적사항이신 것 같고 특히 뭐 이제 우리가 고전문학 공부를 위해서 번역을 하자면 아주 뭐 충실한 번역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본 것은 좀 대중문학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의식이 더 이렇게 개입될 여지는 있지 않습니다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네,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고 내용도 논점이 이렇게 흥미로운 논점이 나왔는데요. 혹시 또 여기 청중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서 해주시죠.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 또 질문을 더. 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재밌게 잘 예, 저는 잘 고전 문학은 전공이 아니지만, 예,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문학에 대한 지식으로 볼 때, 200에 대한 이야기는 각 시대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적국 혹은 방국, 오랑캐민족, 뭐 이런 걸 어떻게 대적하고 뭐 어떻게 대응했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천재적이다.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0에 대한 천재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래든 그라니든 상관이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천재성을 굉장히 중시해 중국 쪽으로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200은 한족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천재성을 인정해주고 추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번서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혹시나 좀 오해적으로 좀 비판했지 않았을까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낮춰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족 당연히 지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중국 민족 그리고 지금 시진핑 2단계에서 지금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민족 뭐
중화민족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전 근대 시기는 왕조잖아요. 조정시대. 조정이 바뀐다는 건 역성혁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중국은 계속 이민족이 들어와서 대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족의 역사를 중시하기는 했지만 그게 과연 이 시기에 명대 시기에 이미 그랬을지는 굉장한 의문이 들었어요. 민족의식이라는 게 나중에 근대 시기에 된 거잖아요. 저항적 민족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어요. 최하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작품의 제일 그래도 첫째 주제는 이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백의 전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백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가 말한 고구려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소하려는 것,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관점의 주제는 사실 그 답번서관이라는 그 안에 있는 한 이야기,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200이 한중이 아닌 것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아래의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었다. 그런 건 미처 생각도 못했던 건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입경해 주셔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작품의 취지는 200의 어떤 그 천재성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 관점에서 너무 매몰되지 않고 전체 주제와 제가 생각해 본 말을 아울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얘기할 때 지금의 민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을 작품 해석에 투영하기보다 우리의 지금 가진 발해에 대한 민족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 이렇게 이제 보려고는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룰 때 선생님의 지적대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하고 우리가 대상으로 다루는 작품이 나온 그 전근대의 어떤 의식하고 그거하고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자꾸 혼동하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혼동하지 않을 수 없는 약간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운동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우리 민족의식하고 이 작품이 지어졌고 향유되었을 때의 어떤 전근대적인 의식을 항상 이렇게 잘 구분하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한문학에서 이백에 관련된 이 일화가 나올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백의 천재성 그리고 이백이 사실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게 불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역 출신이다, 뭐 외국인이나 이런 말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역의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여서 저는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오히려 더 재미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질문 답변을 나중에 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원래 나반주의 이야기에서는 중국이 거란에 항복하지 않으면 정벌하겠다였는데 나중에 같은 이야기에서는 강이 차지한 고구려 땅을 내놓지 않으면 중국을 정벌하겠다 해서 이 변화 굉장히 미묘하고 흥미로운 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 지금 자료를 하나 박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네, 이거는 다 같이 볼 자료인데 지금 네, 지금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